네,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내년도 경제 전망, 그리고 기업들의 조달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PF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잘 들었습니다. 세 분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발표 분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공통적인 질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문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본부장님과 박종훈 전무님께 공통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아마 미국의 최종적인 내년도 기준금리는 3.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75%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비슷한 의견들을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이제 끝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정훈 전무님께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뉴트럴 레이트, 중립금리에 대한 뷰들은 상당히 기관들마다 또 매저 방법에 따라서 많이들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 이렇게 좀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에서 2.75 정도를 국내 전망 기관들은 좀 보는 것 같고요. 해외 아이빌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 한 2.25 정도를 뉴트럴 레이트 정도로 좀 중립금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은행은 한 2.25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어서 내년도 말에는 2.5에서 한 2.75 정도의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고, 내후년까지도 금리 인하는 좀 더 이어져서 2.25 정도까지는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3.0 정도를 저희가 중립금리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만약에 미국이 그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면 중립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상단에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3.0 정도까지가 바텀 정도로 좀 보고 있고, 그보다 높을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하우스뷰는 한국 금리는 두 번 인하한 2.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출 그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좀 부담을 느끼는 걸로 좀 판단해서 2.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두 차례, 내년 세 차례 3.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율 따라 좀 틀려지긴 할 것 같은데 물가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종훈 전무님께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25% 근처에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정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정호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하우스뷰로 밝혀주셨던 2.75, 그 다음 우리나라 기준 2.75%,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5% 정도에서 오히려 최종적인 기준금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 박정호 본부장님께서는 다소 이제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만 조금 더 드려보자면, 사실 전통적으로 놓고 보면 오랜 기간 국내 기준금리가 외국,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는 더 높게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밝혀주신 하우스뷰를 따르면 최종적인 기준금리 이제 수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준금리의 역전,
이것은 전통적인 그 기준금리 수준, 평균적인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계속해서 이 역전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일 텐데, 이런 기준금리 역전을 시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역전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두 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좀 높기 어렵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다이내믹하다. 인구 구조 면이라든지 또 자본의 인플로, 흐름의 문제라든지 또 생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조금 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좀 뉴트럴 레이트도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결국에 보면 금리라는 건 그 나라의 생산성과 같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 금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성장률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성장률이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금리에 대해서 그 달러들이 유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역전된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국내 금리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공통적인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해외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런 우려가 끊임없이 금융시장에서는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좀 바뀐 것 같다. 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오히려 미국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 성장률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측정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견해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F 시장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F 부실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제 증권사, 그 다음에 캐피탈사, 저축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건전성과 관련된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PF 부실이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지 견해를 조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F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은 이제 올해 들어서 비로소 이제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그 어느 정도 금융기관들도 좀 관련된 고통을 좀 감내하는 시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게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대비 PF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그 제도적으로 그 대비들을 좀 철저히들 해왔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어떤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그런 형태로 그 번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세 개 여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건 저축은행 쪽인데, 저축은행들 그 10여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PF 익스포저의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또 질적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 덕분에 좀 관리가 되어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부실화가 되고 신용도에 좀 하방 압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로까지 번질 확률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P 부실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부실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금융당국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정리되는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박종훈 전무님께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외환 시장이나 금융 시장을 포함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소외받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환율에서도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올해 원화 강세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그런 이제 높은 통화 긴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선회를 하면서 한국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참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이라든지 여러 금융시장의 여러 섹터에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5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 부분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연초에 약간 좀 IT 업사이클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오히려 IT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꺼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힘을 못 받았던 것이 좀 한국의 그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인플로우가 좀 줄어든 이유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뭐 트럼프 재선과 관련된 그런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좀 높고 또 수출 중심의 국가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뷰들이 좀 많이 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 되면은 사실상은 예전 2016년도의 경험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나면은 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AI와 관련된 그 IT 쪽의 업사이클 끝났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점도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가 돼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뭐 한국 경제에 대한 오히려 긍정적인 뷰들이 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그 한국 시장이 소외받는 현상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WGBI에 이제 가입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WGBI에 가입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환율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라든지 또는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행 시기 자체가 내년도 11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일단 편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편입이 안 됐을 때의 어떤 불확실성 확실히 해소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좀 자신감 이런 것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뭐 한국의 채권 시장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좀 더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환율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은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그런 임팩트, 그런 어떤 효과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내년도 그러니까 뭐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좀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박정호 본부장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로 기업들의 이제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하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성 자본 조달의 매력도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성 이제 자금 조달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IPO는 좀 별도의 범주로 봐야 되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반대 측면이죠.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상품으로서 어떤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대체 시장 쪽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고요. 아까 했던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쪽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기준금리는 유지를 됐지만 국고금리라든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굉장히 축소되면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저희 증권사들도 직접 투자하는 쪽에서 채권 쪽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상황이었고요.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기준금리 2.75까지 떨어진다고 치면 지금 국고금리가 거의 2% 후반대, 2.9대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크게 더 추가 하락될 여력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리가 유지되거나 하락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 쪽으로의 수익률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쪽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좀 강세 전환이 될 수 있다면 주식도 쪽도 한쪽의 그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PF는 조금은 변수가 좀 많이 존재해가지고요. 대체 투자 쪽은 아무래도 유지 또는 좀 축소되는 시장이 유지될 것 같아서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채권 투자 쪽에 비중을 좀 더 높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일부 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지만, 대체 쪽은 그렇게 크게 늘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채권 시장 쪽이 계속해서 이제 매력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 시장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활용도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도 보면 2,900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부진하게 되면 결국은 그 발행 기업들, 주식 시장을 활용한 IPO를 시도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반면에 이제 우리 이제 사업개미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관점에서도 국내 상장보다는 해외 상장을 시도할 유인들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향후 해외 상장 시도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쿠파하고 그 카카오 웹툰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은 양호하게 일어나지 않았고요. 미국의 그 성장률 높은 기업들 대비 주가 흐름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만나본 발행사들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조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조달하는 거에 대한 그 공시라든지 여러 서류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용이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해외 쪽을 진출하려는 기업 이외에는 대부분 다 국내 IPO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쪽에, 그러니까 그쪽 시장에 특화된 기업들 위주로, 웹툰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 시장 쪽에 그 투자 확대를 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상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특화된 기업이 아닌 국내에 국한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해외에 상장한다는 게 그렇게 크게
유리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주식도 떨어졌고 웹툰 주식도 상장 대비 공모가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그 성장성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받는 걸로 생각되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주가 수준만 놓고 보면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성장성, 펀더멘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내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해외 상장에 대한 유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제 견해, 도움이 되는 견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부문장님께 다시 이제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PF 부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부실,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부실 PF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는 방향의 그런 이제 PF 사업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실화된 PF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금리 인하는 어쨌든 PF 부실 정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회복이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PF 부실 정리가 지금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시중금리도 계속해서 지금 인하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PF 부실을 정리해야 되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관련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손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조달금리라는 측면에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수익성을 좀 보완하는 데에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화된 PF 사업장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일단 이게 부실화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 진행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연체도 발생을 하고 만기도 계속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부실화가 되어 있는 PF 사업장들은 대략 한 2021년에서 22년 사이 요때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PF 금융화가 되었던 사업장들인데 이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예상되던 시기에 그 상승될 걸로 예상되는 가격에 맞춰서 사업성이 판단이 되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장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경기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금융비용이 점점 더 얹어지게 되니까요. 네, 결국은 이 사업장들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매각이나 경공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가지고 있던 사업장들의 손바뀜이 좀 일어나더라도 이 토지 대금에 대해서 이 사업성에 끼어있던 거품이 좀 제거가 되고 손바뀜이 되면서 이 토지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현재의 어떤 경기 수준이나 가격 수준에 맞는 그 사업이 다시 재구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해소가 돼야지만 근본적인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가 분명히 부동산 PF 부실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결국은 뚜렷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의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실 PF 처리 방안 결국은 이제 재구조화, 적정 가격에서 다시 이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시장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Q&A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졌고요. 세 분이 오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각자 전문화된 영역에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다소간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자율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겠고, 결국은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5,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5% 근처에서 기준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준금리의 향방은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어디서 결정이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 투자자 여러분들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 사업장에 대한 그런 냉철한 평가 의견들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그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대 가능성은 사실상 제한적인 수준이다. 다만 이 업종별로 제2금융권 안에서도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큰 영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게 된다면 결국은 큰 충격 없이 충분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들이 처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시장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미국 대선 11월 달에 결국 이제 최종적인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에너지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상당히 현실성 있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분이 여러 가지 경제 전망과 그리고 PF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기업 경영 활동에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귀중한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더벨의 성화용 대표님, 그리고 기자분들,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발피제를 맡아주신 세 분의 연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더벨 캐피탈 포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